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이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행복한 아침의 날씨를 책임지고 있는 자칭 날씨 요정 허유원입니다. 자칭 아니죠. 공식 날씨 요정 맞는데요. 유원 씨, 비가 내린 후로 날이 좀 선선해진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 없죠. 하늘이 맑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이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꼭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부터 살펴보면요. 우선 오늘 낮부터 밤사이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 내륙, 일부 호남과 경북에 5에서 40mm 정도 오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쪽은 바다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6.9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 25도, 대구는 23도로 낮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 하순이면 우리나라도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걱정되는 건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산불이 많이 났던 지역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는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어제 전국 12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바로는 2만 5천 명 정도의 조합원 가운데 한 40%인 9천 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화물연대 파업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당장 물류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물류난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물류 차질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좀 피부로 와닿는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주류업계가 조금 비상이 걸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1위 주류업계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질러하고 오비맥주의 경우에 지금 공장에서 술을 출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화물연대 노조 이 화물 기사들이 대부분 다 그동안에 이제 술을 옮기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파업에 들어가니까 소주 출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서 아무래도 그 술을 바깥으로 출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그걸 또 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이 바깥으로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공장에서 소주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도매업자들이 차를 직접 몰고 가가지고 술을 싣고 오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류 말고 다른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이제 철강업계하고 시멘트 업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제철도 있고 포스코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개 기업들이 하루에 한 4만 9천 톤 정도의 어떤 철강 물류를 이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 2만 톤 정도가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는 전체 한 90% 정도가 지금 출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만 지금 바깥으로 출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두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화물연대 소속의 계약사가 아니면 파업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화물 기사가 한 42만 명가량이 돼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5천 명 정도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중에 또 한 40%만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물류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유값이 막 치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화물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운행 수입도 뭐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조합원들도 지금 동참하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업 사태가 길어지면서 비조합원까지 만약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류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단 5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달라. 네.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좀 더 확대 적용해달라. 노동 인권을 보장해달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게 조금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화물차가 터널 안에서 화물차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예. 큰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화물차 기사들이 과로하고 또 가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화물차 기사들이 과로하고 가족하지 않고도 운임을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 화주라든가 아니면은 물류 업계에 있는 운송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제를 보장해 주는 정도까지는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2020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게 올해 연말에 끝나요, 제도가. 그러니까 그 제도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일몰제를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화물 기사한테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전체로도 확대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정부 입장은 좀 강경한 것 같아요.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법과 원칙을 언급할 때는 이렇게 파업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언급하는 것은 파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에 따르면은 화물차주,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질 못한다. 그러니까 교섭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화물차 기사들이 물류가 나가는 것에 화물 나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한 4명 정도가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경찰 간부의 자살 교사 전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경위가 지난해 11월 내연녀를 협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구속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니까 그 내연녀 한 3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통화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내 아들의 장래를 망치고 내 직장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하겠다.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극단적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혐의가 있는 A 경위와 사망한 B 씨 둘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가요? 지금 구속된 상태니까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를 했다고 하는 날 같은 날 내연녀가 집에서 극단적 컨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통화한 내용이 내연녀 휴대폰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음성 파일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그 경위가 극도로 공포심을 유발해서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은 지난 11월에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구속이 안 됐잖아요. 이게 조금 좀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내연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되고 또 그 내연녀를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이 바로 그 경위입니다. 근데 경찰이 당시에 수사를 할 때요. 그러니까 3년여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긴급 체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 당시에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현직 경찰이니까 도주할 위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간부니까. 근데 그런 점들이 아마 고려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경찰, 그러니까 그 경위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또 유족, 그 사망한 내연녀의 유족 등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더 추가로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범죄 심리 전문가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디지털 포렌식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 사망 시각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뭔가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내연녀는 결국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죠. 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네요. 네. 예. 충격적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폐쇄병동에 사람 피 빨아먹는 빈대 창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빈대요? 예, 인천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지난 2월부터 빈대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실 곳곳에 뭐 예를 들면 병실이라든가 아니면 침대, 수건 뭐 이런 곳에 쌀알 만한 벌레, 그러니까 빈대가 막 기어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듣기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이 정도면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혹시 빈대 물려본 적 있어요? 아니 없죠. 네. 빈대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 빈대는 많았었거든요. 네. 이도 많았었던 시절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가 많았죠. 예. 예. 근데 요즘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도 빈대가 꽤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빈대 물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 빈대에 물리면요, 모기에 물린 것 같아요. 모기에 물린 것 같은데 모기에 그냥 한두 방 물린 게 아니라 네. 모기에 물리면 가렵고 막 그렇잖아요. 네.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막 수백 방울 물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폐쇄병동에 있는 뭐 환자들의 경우에 막 온몸에 그렇게 막 그 빈대에 아이고. 물렸으니까 얼마나 간지럽고 네. 힘들겠어요. 네, 특히나 이곳은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 네. 위생 관리가 정말 필수적인데 그럼 이제 빈대 박멸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빈대가 생긴 건 아니다. 그동안에 환자 위생을 신경 썼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환자를 통해서 빈대가 지금 옮겨온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 하소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이고. 별의별 소독약을 다 써봤는데 박멸하기가 그렇게 또 어렵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영어로 베드버그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침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낮에는 잘 눈에 띄지 않다가 밤만 되면은 침대나 매트리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막 기어나고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을 뿌린다 하더라도 낮에 뿌리면은 또 빈대가 매트리스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또 박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병원 측은 추가로 계속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아예 침대나 직기 같은 거를 전면 다 교체를 하는 이런 방식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야 될 것 합니다. 같은데.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도 빈대 박멸이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요. 완전 박멸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 사이에 환자들은 상당히 좀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자들을 좀 다른 데로 옮기는 그래야 이런 돼요. 일들도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전에 왜 그때를 아십니까? 보면 우리 왜 이렇게 하얀 분말 같은 거 막 뿌리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빈대 뭐 이런 거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DDT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 막 뿌렸어요. 그거는 굉장히 몸에 네. 위험한 거니까요. 네.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근데 건데요. 갑자기 빈대 얘기하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오. 지금 환자들이 있는 곳에 그렇다니까 이거 다시 옛날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평상시에 생각이- 병원 위생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그러죠. 써야 될 것 네. 같고요. 빈대나 이런 것들이 옮겨올 수 있으니까 특히 폐쇄병동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병원이 하여튼 각별하게 위생 관리, 환자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트나 시장에 가서 먹을거리 고를 때 네.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일단 첫째는 제가 좋아하는 걸 고르고요. 그렇지. 이왕이면 좀 신선한 걸 찾는 편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한 식재료를 찾아 나선 분이 있다고 그래요.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고기를 올리고 굶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 고기 한 쌈을 먹는 이 사람, 바로 개그맨
양상국 씨입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국민 개그맨 양상국이 바로 여기에 왜 나왔냐? 바로 여러분들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식재료를 제가 오늘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 갔지? 여러분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어디 갔어? 정부가 수입된 중국산 김치를 살펴봤더니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썩은 감자 또 곰팡이 핀 딸기가 배달 온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식중독의 발암물질까지 수많은 이유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식탁. 한국인의 밥상을 사수하라. 건강한 식탁을 위해 특별한 식재료를 찾아 나선 양상국. 오늘 만날 분이 바로 저분 아니에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지 알죠? 예, 양상국 씨. 예. 국민 개그맨으로 예, 국민 개그맨. 되고 싶은 양상국인데 일단 그래 사장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나기창이고요. 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노지에서 상추 농사를 유기농으로 짓고 있는 예, 농부 나기창입니다. 16년 차 유기농법 농사꾼 나기창 씨. 지금 여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다 상추예요? 네, 일단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유기농. 오늘의 특별한 식재료는 바로 화학 비료 없이 유기농으로 키운 농산물입니다. 상추가 이렇게 많네요. 아니 그리고 이 뒤에는 배추예요? 얘는 로메인이라는 상추고 로메인이 로마인이라는 말인가요? 로마 사람들 좋아해서 로메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잖아요. 그쵸? 그럼 피자를 싸 먹었나요? 걔네들 스파게티를 상추에 스파게티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싸 먹었나? 보통 샐러드? 네, 샐러드. 네, 보통 걔네들은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네. 예, 보통 먹잖아요. 20대의 귀농의 꿈을 안고 시작한 농사일. 16년째 유기농법을 고집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정개구리 보여? 예. 감독님 이거 빨리 찍어줘. 감독님. 청개구리가 인정한 유기농 농장. 청개구리가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게 농약을 안 친 것 같아요. 네. 저런 게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농약 치는데 개구리 오지 않아요. 맞죠? 네. 유기농은 화학 비료 및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농약은 화학 비료 3분의 1 이내 사용. 일반 채소는 농약을 사용하죠. 유기농만의 장점 그러면 3개만 한번 말해주세요. 일단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그리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영양소? 겉으로 보면 몰라요. 네. 네, 그러나 영양소도 달라요? 그럼요. 땅 비료를 줘서 이렇게 하면은 땅이 딱딱하게 굳고 하면은 얘네들도 당연히 겉으로 육안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는 조직이 더 촘촘하고 섬유질이 더 발달돼 있고 그거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먹으면 이게 안전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건강한 것이죠. 색깔이 안 나요. 야, 난 영양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세 번째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즐겁다. 되게 멋있다. 맞죠? 마음이 즐겁다는 말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요새 누가 이렇게 땡볕에 농사를 지어. 마음이 즐거운 이유는 그래도 내가 안 즐거워요, 내가. 농사 짓는 어떤 작업이라는 게 작물을 기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거를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힘들어도 이제 그렇게 하면 더 보람이 있고. 아니 근데 그래도 수익이 안 나잖아. 조금 덜.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알아봐 주시는 노력하는 거를 알아봐 주시는 그걸 또 소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 농가가 살아났죠. 3년 이상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인정받는 유기농 농산물. 고되고 힘든 작업이지만 건강한 식탁을 생각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농 삼행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삼행시. 유기농은 기창이가 농사짓게 최고예요. 기창 씨처럼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기농을 드시다 보면 벌레도 나오고 뭐 달팽이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유기농을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006년부터 시작된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다양한 식재료를 알리는 축제입니다.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와의 만남. 유기농 데이는 매년 6월 2일 그대로 읽으면 6이잖아요. 이 날을 유기농의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친환경의 세상을 알리고 만나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든 날이 오늘 유기농 데이입니다. 행사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핫 플레이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토종 씨앗 나눔 룰렛이에요. 돌려서 공이 나오면 여기 가서 나누는 콩을 받으시는 거예요. 토종 종자 저희 콩.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보고 다양한 이벤트까지 즐길 수 있는 유기농 데이. 우리 친구야 혼자서도 맞출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해? 뭐야, 맞자로 시작하는 거. 엄마가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도 이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애들이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소비 촉진뿐 아니라 농산물의 가치를 전하는 유기농 데이.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농업. 행사 중 단연 돋보인 이벤트는 이 남자의 등장입니다. 최현석 셰프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쇼. 만들어서 소금을 살짝 넣겠습니다. 현석 셰프의 트레이드 마크. 퍼포먼스와 함께 완성된 주스. 과연 아이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달달하고 맛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 올바른 인식을 줬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고 어른들이 실천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비자 따로 생산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지구라는 그 지킴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함께 갈 때만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농부들. 그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우리의 식탁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대중문화 전문 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에너지 드링크죠. 가수 영기가 2년 반 만에 따끈따끈한 신곡을 들고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레트로 댄스곡으로 찾아왔는데요. 네. 가사 외우기 힘드실까 봐 1, 2절 가사 합쳐서 6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어차피라는 곡 준비했으니까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연기였습니다. 예, 야, 자연스럽게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와, 신곡 소식. 그래요. 연예 라이브 그럼 두 번째 소식은 자, 연예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대한민국 여심 흔든 손석구 신드롬입니다. 야, 이거 하기 전에도 벌써 우리 MC분들이 아마 너무 좋아 이랬는데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죠. 나의 해방일지에 이어 지금 뭐 재밌다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빠르게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로나19도 때려 눕히고 첫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2의 주인공인 배우 손석구 씨가 6월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며 흥행 대세 배우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좀 미안하지만 손석구 씨 정말 사랑합니다. 네. 최근에 범죄도시 2 보고 저는 그 손석구 씨 매력에 더 빠졌거든요. 근데 가장 그 관심사는 과연 1000만 관객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점인 것 같아요. 1000만 관객 돌파 저도 확신합니다. 사실 이 한적하던 극장가가 북적북적 정말 그리고 저만 해도 이 범죄도시2를 나흘 동안 2번을 봤어요. 그럴 정도로 재밌죠. 네네 네. 이 흥행 바람을 일으킨 영화 범죄도시2인데 사실 마동석표 액션 주먹 하나면 누구든 다 때려잡죠. 거기다가 마동석표 코미디 이걸로도 충분한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손석구 씨가 나오네요. 손석구 씨가 또 우리 여자들을 극장으로 마구마구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 이후에 3년 만에 1000만 돌파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배우 손석구 씨가 극 중에서 악당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악당이 이렇게 인기를 한 몸에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마동석 씨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손석구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그 특유의 눈빛 있죠. 무섭기도 하고 사연이 있어 보이기도 한 저 카리스마 있는 눈빛에 손석구 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다들 아시는 명품 브랜드 있죠. 그 굿자. 그 굿자보다 굿씨라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네, 굉장히 애칭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등으로만 숨 쉬는데도 섹시하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손석구 씨는 핫가이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손석구 씨가요. 영화 무대 인쇄에 나서자 극장이 정말 손석구 씨를 추앙하는 팬들로 들썩이는 건 물론이고요. 이때 손석구 씨가 함께 사진을 찍은 행운의 팬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 손석구 씨가 자신의 SNS에 보통 팬들이 스타일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이번에 반대입니다. 손석구 씨가 이렇게 팬들의 사진을 그 SNS에 올리면서요. 내가 스토리 올린다고 했지라는 이런 개구진 표정과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다른 팬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석구 씨의 어떤 매력이 여성들의 여심을 사로잡았을까? 그 아주 미남 스타일도 아니고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꽃미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야수 같은 느낌이 그렇죠. 맞아요. 어떤 매력이에요? 사실 정말 요즘 시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옛날이었으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이었으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주연하기 힘든 얼굴이다라고 관계자들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사실 손석구 씨가 굉장히 트렌디한 요즘 스타일의 얼굴이다, 미남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렬한 남성미는 물론이고요. 그 큐트한 소년미까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섹시함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온라인에서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다. 나만 알고 싶은 남자다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영화와 드라마 모두 이렇게 흥행 홈런을 날린 손석구 씨의 전성시대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손석구 씨의 이런 매력에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전 과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매력 2가지만 더 보탤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맞아요. 그런데 잘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요. 범죄도시2 보시면 달려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고 정말 액션을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꼭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반전 매력 말씀드리면 손석구 씨가 과거에 이라크 파병에 자원을 해서 참전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병사들도 만나고 사막에서 고립되는 체험을 겪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손석구 씨가 40살, 사실 좀 지금 40살인데 늦은 나이 29살 거의 뭐 이즈음에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데뷔한 것도 또 모자라서 그럼 그 전에 뭐 했어? 했더니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관련자인데
이 회사가 미국, 캐나다, 일본에 막 수출을 하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한 30% 이상 가지고 있는 그냥 직원 정도가 아니고? 네, 경영에 참여했었던 근데 손석구 씨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작은 회사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파병도 가고 경영도 하고 다양한 삶의 경력이 쌓여서 이런 날 것 같은 연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야, 오늘 여기 있는 여성 3분이 손석구 씨 소식을 전하는데 진심이에요. 그렇죠. 소리가 내려오질 않아요. 제가 지금 한 달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시간에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 제가 들어본 적이 있나. 진짜 요즘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하나 봐요. 네, 대단하죠. 자, 2번째 소식 갑니다. 네, 연예라이브 2번째 키워드는 장나라 결혼으로 행복한 인생 2막 시작입니다. 가수로도 배우로도 더할 나위 없는 장나라 씨가 가장 빛나는 순간 결혼을 통해 인생 2막을 시작하고 동시에 드라마 컴백을 예고했는데요. 이처럼 일과 사랑도 모두 잡았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요즘 연예계는 그야말로 핑크빛인데 장나라 씨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한 분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제 곁을 또 떠나가게 되네요. 네, 장나라 씨는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6살 연하의 친구와 2년 열애 끝에 서로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면서요, 6월 말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를 해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궁금한데요. 장나라 씨 예비 남편은 어떤 분입니까? 사실 공개된 정보라고는 6살 연하의 남자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영상업계 종사자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라마 촬영 감독이라던데 워낙 정보가 없으면 여러 또 보도가 나오고 궁금해하죠. 이것에 대해서 장나라 씨의 소속사는 무분별한 추측과 이런 유포를 자제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장나라 씨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복귀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나라 씨가 결혼 후 첫 작품으로 드라마 패밀리로 만나게 됐다라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드라마는 2023년에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남자 주인공으로 장혁 씨가 물망에 올랐다라는 사실만 밝혀져 있습니다. 장나라 씨가 결혼 발표를 하면서요.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뵐 예정이다라고 이 자신감을 나타냈으니까 기대감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연예 소식 키워드를 볼까요? 네, 연예라이브 3번째 키워드는요. 유방암 투병 중인 서정희의 근황은입니다. 네, 지난 4월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린 방송인 서정희 씨가 곧 항암 치료로 삭발을 할 예정이라며 가슴 아픈 유방암 투병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지금 항암 1차 치료 끝나고 2차 치료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인은 2차 치료 시작하면 머리 좀 많이 빠진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버텼는데 어느 날 이렇게 두통이 오고 그래서 머리를 만졌더니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더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무너졌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음식 맛은 잃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 몸무게가 쏙 빠지기도 하는데 오히려 몸무게가 43에서 8kg로 5kg 늘었다고 하니까 잘 먹고 병마 이겨내십시오. 네, 서정희 씨 소식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영기 씨 오늘 주제는 뭘까요? 자, 오늘 주제 노래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유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민 원조 떼창곡이에요. 네, 이게 자꾸 제가 이 노래를 다 안다는 게 저도 나이 먹은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다들 아시죠? 모티브로 이거 저 회식 자리에서 다 신입사원들이 이거 재롱둥이처럼 불렀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 아주 스타가 된 아나운서 몇몇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이랬던 노래거든요. 이제 힘든데. 그러면 이제 개천에서 용난 스타들의 특집인가요? 이제 흥보. 땡!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흥부의 자녀는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얘기가 많아요. 10명 얘기도 있고. 9명? 한 6명 이상? 아니, 18명 얘기도 있어요. 흥부
신부 부부까지 합해서 20명이 가족이었다. 네, 이게 그랬나? 조금 그렇게 많았나?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이 이제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제 자녀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흥부자는 이제 우리나라 판소리계의 소설로 작자와 연대 미상으로 정확한 흥부 자녀의 수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죠. 흥부의 자녀의 수는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아, 알겠다 오늘 주제 뭔지. 다둥이 스타 아니에요? 아, 자녀를 많이 둔 다둥이 스타 얘기 같은데요? 역시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출산 홍보대사라고 느껴질 만큼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다둥이를 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아이 셋은 기본 산부인과 단골 스타입니다. 네. 다산시 다산구 다산동에 사셔. 아이 셋은 기본 산부인과 단골 스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 셋은 기본 산부인과 단골 스타. 첫 번째 스타는 현재 밀양시 인구수에 이바지한 다둥이 아빠이며 예능에서도 빛을 발한 도합 30단의 무술 고수 종합 무술인 배우인데요. 한번 맞춰보시죠. 아니 도합 30단이면은 30단이요? 정말 30 종합 단입니다. 무술이 많네요. 오. 그럼 지금도 뭔가 운동하고 계속 그 무술을 뭔가 수련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번에 운동신경을 가늠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일상생활 중에서 뭐 위에 뭐 틈날 때 음료수 캔도 놓고 그것도 발로 차고. 되게 기가 막히죠? 야, 자세가 진짜 깔끔해요. 종합 30단 네. 이러면서 저 목소리 듣고 저는 알겠어요. 저도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랑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말투가 있다 보니까. 네. 예. 네. 이상희 씨죠. 맞습니다. 아이 셋은 기본 산부인과 단골 스타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배우 이상희 씨입니다. 네. 아 근데 이상희 씨가 다둥이 아빠예요?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아, 네. 안 그래도 이상인 씨 제가 최근에 한 방송국에서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아내 사랑이 대단합니다. 일단 이상인 씨는요. 47살이던 201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분이 무려 11살이나 연하예요. 그리고 굉장히 미인분이거든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 6년 차가 된 지금 슬아예요.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할 때 정말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상희 씨 결혼 소식에 이상희 씨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아들이 47살에 결혼하니까 기쁘셨겠죠. 근데 이 이상희 씨가 아내분과 우리 절대 울지 말자 약속을 했는데 잘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 신부 되게 이제 인사하잖아요. 신랑 쪽에 인사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이미 펑펑 울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상희 씨도 울어버리고 말았다는 그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영상 편지까지 남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평생 알콩달콩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네요. 예. 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이면 제 생각에 좀 초고속 결혼 같거든요. 근데 이상희 씨 부부의 이 러브 스토리가 궁금해지네요. 아, 제가 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씨가요,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운명 같았다라고 로맨틱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우연히요, 이 백화점 행사를 하러 갔다가 만났다라는 건데요. 이상인 씨가 행사장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탁 돌렸는데 그곳에 지금의 아내와 장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상인 씨가 두 사람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라는 말에 나는 진짜 운명의 상대라고 확신을 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어르신, 그러니까 장모님도 내 장모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확신했던 이상인 씨가 그대로 돌진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여성분에게. 일단 먼저 자신의 명함을 드렸대요. 명함을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분이 먼저 자신한테 연락을 하질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을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여성분과 그 장모님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아내분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고요. 연락처를 받은 후에 정확히 3일 후에 만나서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상인 씨 아내분도 그때 마음이 있었으니까 연락처를 줬을 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고 알콩달콩을 살면서 사랑의 결실, 세 아이를 두게 됐네요. 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죠.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첫째 나왔죠. 2살 터울로 둘째 낳았죠.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셋째 나왔어요. 이러면서 정말 밀양시 인구 증가에 한몫을 했는데 야, 셋째 나면 출산장려금 500만 원 나오죠. 또 여하튼 아이를 낳았으니까 또 출산 축하금 30만 원 정도 나오죠. 여기다가 출생 축하 책꾸러미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요금도 감면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밀양시로 이사를 갔어요, 이상인 씨가? 밀양시로 네, 이사한 이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상인 씨가 이제 3년 전쯤 됐나 봐요. 이제 부모님이 계신 밀양시로 귀향을 했는데요. 야, 이곳에서 무려 7천여 평. 맞아. 7천여 평의 농장에 고기와 쌀을 제외한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7천여 평. 그렇죠. 아이 낳으면 누구든지 다 좋은 것만 먹이고 싶잖아요. 이상인 씨도 이 부부도 아이한테 유기농만 먹이고 싶은데 유기농 보통 비싼 게 아니죠. 거기다가 애가 셋이네. 그래서 아예 우리가 농사를 지어버리자.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희 씨 정말 대단한 게 굉장히 늦게 결혼해서 이렇게 다둥이 아빠가 됐잖아요. 그 기분은 어땠을까도 궁금해요. 이상인 씨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충 짐작이 될 것 같은데요. 결혼식을 올린 지 4개월 만에 아빠가 된 이상인 씨가 이 아빠가 된 순간을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진짜 결혼할 때 사람이 한번 바뀌고 아기가 태어나니 더 새롭게 바뀌는 것 같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저도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아이가 태어난 것이 제 인생의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됐다라고 하면서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을 정말 끝없이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상인 씨 아내가 첫 출산할 때 곁에서 뭐 떠나질 않았다고. 맞습니다. 집에서도 손잡고 출발하고 병원에 가서도 계속 아이를 낳을 때까지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이상인 씨가 어머 첫 출산이라서 너무 이 산통이 진통이 길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불과 5시간 만에 낳았다. 정말 감사하다 했는데 사실 5시간 끔찍한 고통이긴 하지만 다른 여성분들 진통에 비하면 정말 빨리 순산한 겁니다. 아들 셋의 아빠. 집안에 정말 뭐가 제대로 어디에 이렇게 놓여 있질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계획을 한 거래요? 맞습니다. 이 뭐 영락 없이 아들 바보인데 자식 바보인데 원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는 아이를 한 3명 정도 낳고 싶은데 그 이상도 하늘이 주신다면 다 받아서 낳겠다. 뭐 결혼 6년 만에 이미 셋은 채웠습니다. 네, 올해 이상희 씨 나이가 52세거든요. 근데 보니까 6살, 4살, 1살 막내까지입니다. 그것도 아들 셋. 육아가 쉽지는 않을 텐데. 알죠. 이거 약간 걱정이 돼요. 아들 셋. 네, 맞습니다. 이상인 씨가요, 사실 성룡 영화를 보면서 액션 배우가 되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훈련에 임했었던 것이 육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체력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들 셋입니다. 엄청나게 체력적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저까지 드는데요. 이상인 씨가 새 아들의 육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액션보다 힘들다. 이상인 씨의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들 셋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죠. 물론 몸은 힘들지만 어제도 저 사실은 5번 깼거든요. 집사람이 모유수염 또 제가 이 트럼도 시켜주고 하느라고 그 과정 하나가 행복이죠. 집사람이 저를 보면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6살, 4살, 1살 이제 시작입니다. 많이 버셔야 돼요. 시작이에요. 자, 다음 스타 만나보죠. 뭔가 무섭네요. 그 묵직한 한마디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아이 셋은 기본 산부인과 단골 스타. 두 번째 스타는요. 자, 노래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딱 나오죠. 알죠? 네, 알죠? 이번은 네. 트로트계 다둥이 마음인데 다들 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죠. 네. 그 노래 말고도 템이다. 템이다. 이 노래. 같이 이런 얘기하죠. 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김혜연 씨. 그렇습니다. 가수 김혜연 씨입니다. 이남 이녀를 둔 그죠? 네. 김혜연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꽤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남매를 둔 엄마 김혜연 씨의 첫째는 올해 21살이고요. 그래 벌써 이렇게 둘째는 19살. 예. 그거는. 예. 그다음에 셋째는 14살.
막내는 12살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야, 다 있네.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거거든요. 야. 네.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라는 말, 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댁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아니, 자꾸 오늘 현실적으로 너무. 아니 김혜연 씨 워낙에 많이 버니까. 근데 이렇게 산부인과 단골 스타가 된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라면서. 네, 맞습니다. 김혜연 씨가요, 이녀의 다둥이 엄마인데요. 하지만 김혜연 씨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게 굉장히 좀 재치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산부인과를 2번만 가는 게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김혜연 씨의 바람대로 예쁜 2명의 딸이 한 방에 태어났어요. 정말 삼신 할머니가 조건 없이 주셨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을 원하면서 아 그래 그럼 내가 셋째를 임신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렇게 타이 반, 자이 반으로 이 산부인과 단골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시어머니가 아들 손주를 얼마나 원했으면 이렇게 또다시 산부인과를 찾게 됐을까요? 아니 시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부터 아들 노래를 하셨대요. 그리고 딸 둘을 낳았는데 어디 저 바깥에 나갔다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싱글벙글 이렇게 들어오면 왜 아들 생겼대니?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김혜연 씨가 그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고 근데 착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셋째 꼭 아들 낳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네요. 그래서 셋째를 낳으러 산부인과 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이게 정말 이게 생겼으면 참 좋았을 네. 텐데 셋째 임신을 결정을 하고 산부인과에서 아기 천사를 만나기까지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 동안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게 저희가 추측이 가능한데요. 김혜연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굉장히 험난했던 임신 과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6년간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노력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둘째까지 잘 낳았는데 셋째 낳기 전에 난임 진단을 받았대요. 임신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셋째 가지려고 배란 촉진되는 배란 주사도 맞고 또 이제 김혜연 씨 얘기가 미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별별 미신도 다 행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네요.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이쯤에서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김혜연 씨는 셋째 임신을 위해 어떤 장소까지 갔을까요?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1번 모텔, 2번 미국, 3번 호텔, 4번 펜션. 한번 맞춰보시죠. 근데 어떤 장소까지 갔을까요가 퀴즈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집이 어디 아니고. 갔다는 거예요? 집이 미국? 아니고. 미국 아닐까, 미국?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1번 모텔, 2번 미국, 3번 호텔, 4번 펜션입니다. 뭔가 그러면 호텔, 왜냐면 아예 뭔가 이벤트처럼 두 분이 이렇게 으쌰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펜션인가 보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 모텔이네. 아니 왜냐면 이거는 근데 좀 맞추기 힘들 법도 해요. 왜냐면 이제 편견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임신이니까 1번 정답은 1번 모텔입니다. 모텔이 네. 왜? 모텔을 갔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모텔에 간 사연이 있더라고요. 배란 주사 맞고 계속 산부인과 다녔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남편과 노력하면 아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지금 나와. 그래서 갑자기 예약도 없이 그 연예인이잖아. 선글라스 쓰고 모자 눌러 쓰고 모텔로 향했다는 거죠. 근데 이외에도 이렇게 갑자기 지금이야. 그럼 자꾸 여보 지금이야. 자꾸 이러니까 남편은 자꾸 장난하지 마. 장난 좀 그만해 하니까 김혜연 씨가 서러워서 눈물을 보인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말 갖은 노력 끝에 생긴 셋째였던 것입니다. 네. 근데 셋째가 진짜 복덩인 게요. 임신했을 때 그 섭외 요청이 정말 끊이지 그래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랬구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출산 열흘 전까지도 일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혜연 씨의 제1회 전성기는 아까 연기 씨가 노래를 불러주셨지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정말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김혜연 씨의 제2의 전성기는요 아마 이때일 거예요. 셋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왜냐하면 당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뱀이다 이 노래가 정말 이 노래 제목이죠. 그러니까 참아주세요가요. 한 프로그램의 기상송으로 사용이 됐고 그 인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어 1위, 통화 연결음 1위에 오르는 등 1년 이상을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덕분에 김혜연 씨 정말 또다시 행사의 여왕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농담으로
이 노래 덕분에 집 한 채 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예. 우리 연기 씨의 어차피도 집 한 채를 부르는 이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죄송합니다. 어차피 건타오네요. 근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셋째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다행이다. 네, 뭐 누구였어도 다행인 일이지만 순산을 했으니까 또 시어머니께서 바라던 대로 아들이었는데 태명이 똘똘이었다 그래요. 네, 이 똘똘이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바라서 낳았는데 세상에 그 김혜연 씨가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 욕심이 있었던가? 다른 아이가 재롱을 부리는 것만 봐도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때는 이게 셋째를 낳은 기쁨을 얘기했는데 어머, 아기를 가지고 싶어. 이 충동 때문에 넷째도 갖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아이 낳을 때 도왔다면서요? 맞아요. 이 셋째를 낳을 때, 그래도 한 6년 터울이 있잖아요. 네. 둘째랑. 그러다 보니까 셋째 낳을 때는 첫째랑 둘째가 옆에서 도왔고 또 넷째 낳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가 심지어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하면서 엄마의 순산을 도왔다고 하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애 키워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한 명 키우기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4명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김혜연 씨는 정말 슈퍼맘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아깝지 않은 분인데요. 가장 큰 힘을 주신 분이 시어머니와 남편이다라고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혜연 씨가 둘째 출산 이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딱 3개월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벌써 10년째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기를 수가 있었다라고 남다른 감사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스타 가겠습니다. 네, 아이 셋은 기본, 산부인과 단골 스타. 세 번째 스타는 뭐 저랑도 아주 깊은 관계가 이제 있는 분인데요. 개그계 다산왕으로 불리며 최근 5관왕에 도달했다는 새로운 소식을 알린 분인데요. 한번 유추해 보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개그계에는 정말 다둥이 엄마 아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빠죠? 그렇죠? 이번에는 아빠. 이번에는 아빠. 성대모사의 아빠인데. 달인 아니에요, 혹시? 뭔가 촉이 왔어. 아니, 거기 저 아빠고 개그맨이고. 예? 사실 5관왕이 또 흔치가 그치, 않아요. 흔치가 않아요. 네. 예, 알고 이렇게 있지. 빨리 맞추시면은 예. 제 역할이 줄어드네요. 아니 지금 힌트 잘 못 맞추시면 힌트 주려고 주연이 너 주연아 땀을 계속 흘리죠. 주연이 너 맞췄네요. 맞아. 네, 아이셋은 기본 산부인과 단골 스타 세 번째 주인공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씨. 정성호. 정성호 씨. 5번째 임신 소식 얘기하면서 이제 다산 왕으로 두고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5남매를 얻게 됐어요? 아내의 영향이 일단 가장 컸다고 해요. 이 아내분이 정성호 씨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아이를 5명을 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성호 씨 결혼 전이니까 처음에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몸도 많이 망가질 텐데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넷째까지 태어나더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정성호 씨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한 얘기가 절대 농담이 아니었구나. 정말 진심이었구나. 그럼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엄마가 5을 낳겠다고 얘기한 거고 정성호 씨 아빠도 동참한 거고. 네네, 그렇죠. 근데 정성호 씨가 장모님께 아이를 4가지만 낳겠다라고 말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을 못 가지 않을까.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이거는. 왜 4가지만이냐? 사실 장모님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집안이 고생해야 되지만 특히 장모님 이 외할머니 또 고생 크시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이 장모님, 이 외할머니가 어찌나 첫째, 둘째 때 힘들었는지 셋째, 넷째 때는 잠적을 하셨다 그래요. 뭐냐면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10개월 사라지셨다가 태어날 때야 돌아오는. 왜 그때부터 또 이 뒷바라지 할래도 또 창창이에요. 그랬던 이 이제 장모님인데 이 나이 터울을 보니까 또 더 이해가 돼요.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까지는 그래도 2년 이게 긴 거고 둘째에서 셋째 1년, 셋째에서 넷째 1년, 또 요번에도 1년 만에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임신 소식이 들려오니까 장모님의 잠적하고 싶은 마음 이해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네, 홍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 4명이나 되는데 터울이 별로 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정확히 이제 정성호 선배님의 아내분은 결혼 7년 동안 4남매 엄마가 됐다고 하니까 거의 뭐 임신과 출산 그리고 또 출산을 이렇게 반복한 셈이고 이야. 저희 이제 동료들끼리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저희 다 이제 같은 이제 방송국 동료들이니까 자, 우리 정성호 선배님은 돌잔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러네. 진짜로. 진짜 그러네요. 셋째까지는 갔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 막 이런 농담도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또 생일도 똑같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야. 작년 요맘때 돌잔치 간 것 같은데 또 가야 되는. 예. 야, 이게 근데 2살, 와. 2살, 1살, 1살 이렇게 터울이 나서 5명이니까 엄마 아빠가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정성호 씨가요, 연년생 아이를 키우면서 일종의 뭐랄까, 루틴도 생기고, 이 베테랑다운 이, 뭐랄까, 자기만의 방법이, 비법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씻기고, 아이들을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집, 나이에 맞게 딱딱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5시 정도 되면 아이들이 집에 오는데, 이때부터 아이들을 아내와 함께 진을 막 빼야 된다고 해요. 아니면 애들이 너무 또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쵸. 막 낱말 맞추기, 퍼즐하고 게임을 하는 등 이 육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일단 씻을 때가 되잖아요. 밤에 돼서 이제 씻을 때가 되면은 탕에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이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두더지 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이들 진을 잘 때까지 빼놓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출산한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몸이 정말 많이 망가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아내분은 건강이 어떻게 아이들 짐 빼다가 내 진이 먼저 빠져. 낳고 힘들죠. 그때부터 푹 쉴 수 있으면 좋지만 새롭게 육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출산을 하면 보통 이제 2년의 산후조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정성호 씨 아내분도 과거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2년의 몸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연이어 산부인과를 가다 보니까 남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면서 그 힘듦을 토로하면서 이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내분이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계속 재촉을 했을까?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에서 또 다둥이 엄마로서의 기쁨도 있겠지만 좀 고충도 느껴졌습니다. 정성호 씨가 또 다둥이 아빠가 되면서 그 좀 불편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성호 씨가 들은 불편한 오해의 정체는 바로 금수저설입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아니 정성호 요즘 돈 얼마나 벌길래 애를 5명이나 낳을 수가 있냐. 정성호 요즘 행사 쓴다더라. 완전 휩쓴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었다고 해요. 사실 요즘 추세가 아이를 하나 아니면은 뭐 많으면 둘 안 낳는 사실 제 주변에 친구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이 돈도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정성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작 나보다 돈을 진짜 많이 버는 부자들은 아이를 많이 안 버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씁쓸한 마음을 조금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5을 키우는 아빠를 보면 야, 돈 많이 벌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없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부담이 있죠. 아이가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그런 경제적 부담이,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데 정성호 씨가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복이 있더라. 내가 아이가 늘어날수록 일도 늘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잃었다기보단 아이들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셋이다, 넷이다 이거는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말 참 다둥이 아빠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다복이다. 이렇게 정성호 씨가 또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성호 씨는요. 지금의 자리에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이 다둥이, 이 복덩이 아이들 덕분이다라고 공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침체기를 겪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이 임재범 씨 성대모사를 하면서 정재범으로 불리면서 정말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정성호 씨가요. 만약에 내 운이 여기까지였으면 이제 아이 운이 아이를 통해서 들어오나 보다, 복이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셋째가 또 생기면서 정말 이것저것 막 다 해서 할 게 없었는데 그때 또 조용필 씨가 바운스 이 노래. 이 노래를 냈는데 사실 정성호 씨가 바운스 이 노래 성대모사
성대모사를 굉장히 가장 먼저 하기도 했었고 유행어처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코미디에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내 복은 이미 끝났고 아이들의 복 덕분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성호 씨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 가죠. 네, 아이 셋은 기본 산부인과 단골 스타. 네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눈, 코, 입 퀴즈로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오랜만에. 어려운데. 네. 눈, 코, 입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은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2세가 가장 많은 연예인. 한마디로 많은? 산부인과 단골 스타의 끝판왕이다. 끝판왕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가요계입니다. 가요계. 가요계. 가수. 네. 저분 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눈매 보니까 알 것 맞아, 같고 또 맞아. 가요계 다산왕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5명보다 많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몇 명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분의 자녀는 3남 3녀. 6명. 총 6명입니다. 6남매 아빠고 가수고. 또 맞추시겠네. 이분 또 노래 굉장히 잘하시죠. 노래 잘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한번 맞춰보시죠. 바로 가수 박지원 씨. 정답입니다. 맞죠? 보고 싶은 너를. 네, 가수 박지원 씨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맞추시는데. 근데 박지원 씨는 정말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애국자 아닙니까? 이거 훈장 받아야 되겠네. 박수 쳐드려야 돼. 맞아요. 6남매 아빠잖아요. 근데 아이들 나이가 좀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아이들 나이가 박지현 씨의 첫째는 올해 17살이고요. 둘째는 14살, 셋째는 12살, 넷째는 9살, 다섯째는 7살, 여섯째는 5살입니다. 거의 한 2살 터울이네요.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네네. 다 있는데. 아니 어떻게 2세가 가장 많은 연예인이 된 거죠? 네, 박지원 씨가 산부인과 단골 스타가 된 이유는 바로 아내의 이 지도, 아내의 주도, 그리고 아내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박지원 씨도 이 양가도 그리고 어머니, 그 아내분의 어머니까지도 모두 말렸는데요. 박지원 씨 아내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롭게 자랐던 박지원 씨 아내가요, 연애를 할 때부터 이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아이 5명은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박지원 씨 역시도 이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하는 얘기겠지라고 귀등으로 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박지원 씨도 아이가 많은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아들이 있었는데도 넷째를 원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딸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을까요? 뭐 꼭 딸을 원해서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넷째를 갖고 싶었던 이유. 셋째까지는 아내하고 부모님이 다 키우셨대요. 자신은 놀아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는 내가 분유도 먹이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내가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넷째를 원했다네요. 그리고 박지원 씨가 6째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2017년에 박지원 씨가 SNS에 초음파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아내의 6번째 임신을 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6번째야말로 아내의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 아내의 헌신하는 그 마음,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닌 정말 어려운 마음인데 그 깊은 마음을 우리 모두 존중하기로 했다 하면서 이게 아내의 뜻이라는 걸 이렇게 알리면서 결혼 13년 만에 6남매의 아빠가 됐습니다. 근데 6남매 아빠면은 집에서 얼마나 바쁠까요? 그냥 스케줄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지원 씨가 반대였어요.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외부 스케줄을 많이 잡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반전이죠. 과거 한 인터뷰에서 박지원 씨가 나는 무거운 걸 들거나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장담하는데 사실 살림을 돕기보다는 아이들과 가능한 많이 놀아주려고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가요계 최수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멘트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일을 하고 집 주차장에 도착을 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주차장에서부터 뛰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 셋, 넷이 넘어가면서부터 주차장에서는 그냥 막 뛰어서 집으로 달려 들어가는 아빠가 됐다고 해요. 이러기 쉽지 않은데 지하 주차장에 가끔 불 꺼놓고 앉아 계시는 아버지들 아유. 많이 많아요. 보거든요. 저 많이 봤어요. 육아해야 많이 돼서 봤어요. 좀 늦게 올라가려고. 박지원 씨도 완전 반대네요. 근데 행복한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 박지원 씨 부부를 포함해서 좀 8명의 대가족이거든요.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요. 정확합니다. 박지원 씨가요, 과거 한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여섯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2018년도 초에 이 예상 생활비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예상 생활비 한 달에 무려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쓰는 돈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요한 게 이제 식비네. 아니 식비에 우리는 사실 외식비가 포함된 거잖아. 우리가 외식을 안 그렇지. 하니까. 애기들 거. 이유식, 분유, 그리고 기저귀, 그리고 우유. 요것만. 그것만 150이야. 그게 150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 포함 큰애들 뭐 그게 250이지. 이게 250 잡아야 되잖아. 지금이 애들이 지금, 12살, 9살인데 우리가 먹는 게 이 정도야. 좀 더 크면 더 먹을 거야. 그러니까. 뭘 줄여야 되지? 다미가 태어나면 특히 지금 비찬이 강찬이가 크고 막 크나 봐. 지금 때가.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그러고. 돼지고기를 먹었어? 근데 점심 때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달래? 그 다음에 간식으로는 그러면... 치킨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저녁 때는 뭐 장어를 구워달래? 이런 식이야. 고기값이 어마어마해. 밥 먹고 저 치킨, 요즘 치킨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너무 비싸요. 거기다가 또 장어 먹겠다. 야, 이게 식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네, 그렇죠. 한두 푼이 아니죠.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화면에 나오는 금액이 과거 박지원 씨 가족의 한 달 생활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죠. 거의 1,000만 원이네.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애써 늘리지 않는다. 버는 돈을 아이들 양육에 쓰려고 노력하는 거다. 뭐 물론 일부러 안 벌진 않지만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나 저만큼 무조건 벌 거야 라고 스트레스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박지원 씨가 뭐 이 일하자 저 일하자 들어온다고 해도 자신이 생각한 이 생활비라고 하는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일부러 나가서 일을 한다기보다 가정생활을 좀 더 충실한다. 나는 육아에 좀 더 매진하는 아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요. 월 식비만 4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게 나올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나올 만다고 저는 자세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과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원 씨가 자신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전제를 달고 한 얘기긴 한데 이 박지원 씨네는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집에서 새끼를 다 먹는 거잖아요.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 만들고 먹이고 치우고 만들고 먹이고 치우고 이러면 하루가 다 가더라는 거죠. 아이들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밥만 하고 반찬은 배달시켜 먹고 그렇다고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400만 원이 든다네요. 이게 여행 같은 거는 엄두 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워낙에 대가족이니까. 그렇죠. 사실 박지원 씨가 2017년도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5남매를 데리고 해외여행에 갔다 온 썰을 풀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출입국 신고만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녀오는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든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저희 집도 다둥이에요. 저희 집도 제가 장녀고 저희도 갑자기 몇 명인지 까먹었네요. 저희도 3남매거든요. 3남매인데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제 국내 여행을 갈 때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게 애들이 갑자기 뿅 하고 다 같이 다른 방향으로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가장 걱정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박지원 씨가 다둥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닐 때 안전하게 여행을 다니는 노하우가 있다고 하네요. 과연 박지원 씨의 노하우는 무엇일지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이들에게 똑같은 옷 입히기. 이거 괜찮네. 괜찮은 것 같죠? 네. 하지만 보기가 더 있습니다. 2번 부모님 전화번호 외우게 하기. 이것도 괜찮네요. 네네네. 3번 단체 사진 찍고 아이들에게 미아 보호소 위치 알려주기. 이것도 해야 돼. 요것도 해야 돼. 그냥 1, 2, 3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 2, 3 다 해야 되는데. 저희 3남매는 일단 2번이었습니다. 2번. 부모님 전화번호 외우기. 근데 아이들이 많을 때는 똑같은 옷 입히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개성들이 달라서 나 똑같은 옷 싫어 이러면 사진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아이가 없어지면 우리 애가 무슨 옷 입었더라? 맞아.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미아 보호소. 단체 사진 찍고 아이들에게 미아 보호소 알려주기라고 하는데요. 먼저 단체 사진을 찍는 이유는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함이고 맞네. 미아 보호소 위치를 알려주면 아이를 잃어버려도 아이들이 미아 보호소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거 팁이네요. 보시는 분들 메모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 근데 한 달에 이제 어쨌든 생활비가 1,000만 원씩 드니까 글쎄 이거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박지현 씨가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결혼식 축가를 너무너무 잘하고 행사를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관계자들 사이에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장 반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전국 결혼식에 그리고 전국 행사를 잡아주는 에이전시가 있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확히 한 2018년 그때쯤 아마 제가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사회를 보고 이제 박지현 씨가 축가를 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었어요. 네네. 저는 너무나 진짜 그냥 무명이었고 좀 제가 큰 울림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박지현 씨가 모르는 이제 결혼식을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정말 긍정적이고 진심이고 정말 진심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그냥 그렇군요. 거의 축가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느낌을 아이고 그 받았습니다. 성실성으로 아이들을 다 키워내는 거겠죠. 네. 육아의 아이 신이네요. 셋은 기본 산부인과 단골 스타를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덥더니 집에서 창문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놓으면 바람이 좋더라고요. 너무 시원하죠. 네. 그리고 요즘은 저는 가을 하늘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